75세 할머니와 결혼한 30세 청년, 신혼 첫날 밤의 충격적인 고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75세 할머니와 30세 청년의 결혼식. 모두가 돈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신혼 첫날 밤, 청년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던진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와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낙동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이신 김진숙 할머니가 30살 청년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뭐라고? 김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결혼한다고요? 그것도 30살짜리요? 대학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온 청년이래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따가웠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뻔하지 뭐. 할머니 재산 보고 그러는 거겠지. 2층 집에 땅도 있고 공무원 연금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다잖아요. 하지만 김진숙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강원도 출신으로 한국 전쟁 이후 이곳으로 내려와 평생을 수자원 관리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과장까지 지내다 정년 퇴직했죠. 남편 박정수 선생과 사별한 지는 벌써 12년,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이 홀로 지내왔습니다. 결혼식은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꽤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도 거의 모두 참석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 의리 때문에 온 사람,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죠. 신랑 이민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고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람들의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청년, 빚이라도 있나? 아니면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특히 마당 구석자리에 짙은 갈색 한복을 입고 앉아 신랑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김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방문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쥔 채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씻고 올게요. 그래, 편하게 해. 이제 우리 집에도 사람 사는 온기가 도네. 참 좋구나. 그 말이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도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결혼식장 구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할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민호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든 말로 하거라. 이렇게 무릎 꿇을 필요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결혼한 건 돈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에요. 제 아버지를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서예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딱 한 번만요. 그러고 나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 말은 할머니의 귓가에 날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따뜻해야 할 신혼 첫날 밤은
세상의 어떤 소문보다 더 무거운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진숙 할머니는 무릎 꿇고 앉아 눈물 흘리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오래전 한 남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일어나거라.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이야기해야지. 무릎 꿇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성함은 최은수예요. 예전에 이 마을에서 할머니 떼기를 도와주셨어요. 김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은수라는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 깊숙이 잠겨있던 문을 두드리는 열쇠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그녀는 은수라는 이름의 남자를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눈빛에는 늘 무언가 사연이 담겨 있었죠. 그러다 얼마 후 최은수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은수, 자네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집 일을 돕던 그 은수 씨란 말이냐? 하지만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나?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기소 결정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치소에 계세요. 하지만 억울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 덫이었어요.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 사장의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걸 덮으려고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희 아버지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백도 없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웠겠죠. 김할머니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몸져 누운 자신을 위해 은수 씨가 빗속을 뚫고 와죽을 끓여주었던 일. 하지만 그가 자신을 마지막 희망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멈춰주세요. 최은수 씨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늘 조심하며 살았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정말 억울한 것이라면 나 또한 모른 척할 수는 없구나.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최은수 씨가 수감된 읍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접견실로 걸어 나온 최은수 씨를 보고 그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온화하게 웃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기가 없이 깡마른 가엾은 모습의 남자만 서 있었습니다. 은수 씨, 할머니의 목이 메었습니다. 진숙 어르신, 정말 어르신 맞으세요? 세상에 어떻게 여길. 민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소. 사실을 확인하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서 왔소. 최은수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절 도울 수 없어요. 모든 게 이미 그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갔는걸요. 그저 제 아들이 고작 헛된 약속 하나 때문에 늙은 여자와 결혼까지 해야 했던 게 한스러울 뿐이에요. 민호는 강한 아이지만 너무나도 기구한 아이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평생 인생 전체를 내던졌어요. 김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은수 씨를 도울 수 있겠소? 그 장부를 찾아주세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누군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장부는 이제 제 손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현직 시절의 모든 서류와 인맥, 그리고 토지 관련 자료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옛 연꽃 저수지 부지 개발 사업, 그리고 강태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옛 유치원 뒤편 폐가로 오시오. 날이 어둑해지자 김할머니는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남겨진 옛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치원 뒤편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황량한 공터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방구석에 있었고 그 안에는 비닐로 꼼꼼하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가죽으로 표지를 싼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투박하지만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꽃 저수지 사업 자금 집행 내역 2017-2019. 그 아래로는 빼곡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 목적,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호 부자가 말했던 그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장부를 꽉 쥐고 손전등을 끈 채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제 분명히 누가 여기 들어왔었어. 신발 자국이 아직 선명하잖아. 그 할망구가 옛날 속굽을 뒤지러 왔을 수도 있어. 강 사장님이 병고가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고 하셨잖아. 김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 사장은 바로 처음부터 의심했던 강태희였습니다. 두 남자가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사이 할머니는 조용히 뒷벽을 따라 창문 쪽으로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괴짝이 있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몸을 빼내 잡초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할머니는 장부를 남편의 제사상 아래 비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민호가 달려나와 그녀의 옷이 흙투성이인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예전에 물었지. 내가 왜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재혼하지 않았는지. 나는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복잡한 일에 얽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려면 나는 평생에 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한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김할머니는 여전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낡은 장부를 비추고 있었죠. 장부를 넘기다가 그녀는 한 이름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정수 마이너스 내부 감찰 무마 명목 2천만 원 수수. 박정수? 12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남편 박정수는 유치원 교장이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며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가 일했던 유치원은 바로 연꽃 저수지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폐허가 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줄이 다른 기록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글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잉크는 더 옅었으며 마침표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마치 나중에 일부러 끼워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유치원의 이사장이었고 지금은 은퇴하여 이웃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네. 내 남편 박정수, 예전에 토지 개발 사업 같은 일에 얽힌 적이 있었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숙,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나는 게 있네. 한 번은 건설회사 사람들이 찾아와서 쇼핑몰을 짓겠다며 부지를 사들이고 싶다고 했었지. 그때 박 선생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었어. 그 땅은 공공용지였고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었거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진정서를 취하하고 입을 닫아버렸어. 김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종종 대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그 진실을 밝히겠소. 그리고 그녀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한 군데 가야겠다. 아무도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곳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다. 누구신데요? 나의 오랜 적수이자 강태일한 자가 거물이 되기 전부터 그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낡은 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수석에는 김할머니가, 뒷좌석에는 이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늘어선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 끝에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소박한 목조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바로 윤성민이었습니다. 당신, 아직 살아있었군. 살아있었소. 오늘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소. 윤성민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나 날 찾아올 줄은 몰랐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남자를 위해서요. 이 청년의 아버지인 최은수 씨가 강태희의 계략에 빠져 희생양이 되었소. 김할머니는 비자금 장부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윤성민은 돋보기를 끼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작의 흔적이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에서 멈췄을 때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줄은 가짜야. 필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 정수라는 글자는 왼손잡이가 쓴 것처럼 기울어져 있어. 나중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게 분명해.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짓눌렀던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줘서. 윤성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돕겠어. 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 해. 이 장부를 군청이나 읍사무소 같은 곳에 제출하면 안 돼. 하급 기관들은 이미 강태희와 그 수하들에게 장악당했어. 도청으로 바로 보내거나 더 좋은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시골 나물로 끓인 된장찌개, 붕어찜,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김할머니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고독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민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윤성민과 김할머니는 대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숙 씨, 기억나? 그 해에 내가 당신에게 말했었지.
만약 당신이 침묵을 택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 말이 당신 남편에게 해당될 줄은 몰랐어. 김할머니는 말없이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거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다 말할 거요. 며칠 후 비자금 장부와 필적 감정서가 중앙검찰청과 주요 언론사로 보내졌습니다. 익명의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의 마지막 목소리가 나를 대신해 살게 하라. 김진숙. 며칠 후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수십억 원대 토지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기사에는 K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한 인물이 언급되었습니다. 군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K씨가 강태희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저항도 가장 격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할머니의 집에 침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늙었어도 예전 현장에서 단련된 직감으로 미리 경보 장치를 작동시켰고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숙 씨 맞으시죠? 관할 경찰서입니다. 방금 남편 되시는 분의 묘가 마을 묘지에서 도굴된 혼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이제 와서 누군가 그의 무덤까지 파헤치다니. 마을 묘지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묘는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흙과 돌멩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비석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흙을 쓸어 모았습니다. 정수, 미안하오. 당신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소식은 그날 아침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지역 신문들은 영꽃 저수지 사건 증인 가족묘 파헤쳐져 노골적인 협박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자가 가장 비겁한 놈이다. 검찰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김할머니와 윤성민, 이민호에 대한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도 법원 재판정은 그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청석에 들어가기 위해 문 밖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진숙 할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윤성민이, 오른쪽에는 이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서자 모든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 및 협박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강태희가 회색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때 군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에 앉았던 그녀는 이제 수갑을 찬 채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공소사실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가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증거 자료들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오전 휴정 후 법원은 핵심 증인인 김진숙 할머니를 소환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가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나선 것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이민호가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던 날부터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고 온갖 협박과 압박에 맞섰던 여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묘가 파헤쳐졌던 일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맹세컨대 만약 제가 그날 죽었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심지어 무덤으로도 진실을 묻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 추가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피고인 강태희의 친아들입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강태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 계좌는 어머니가 뇌물을 받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친아들이라서,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해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김진숙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 분묘를 파헤치라고 명령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희는 아들을 향해 획 돌아보며 눈을 부릅뜹니다. 네가 엄마를 배신해? 강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인간성을 잃으셨다면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세요. 이틀간의 치열한 심리 끝에 재판은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태희에게 징역 18년에서 20년을 구형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민호의 아버지 최은수 씨는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할머니는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우리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묘앞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민호와 최은수 씨가 함께 김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지만 가끔 이 늙은이 생각나거든. 편지라도 한 통 보내거라. 이민호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게 진짜 아버지가 둘이나 생겼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제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날 저녁 김할머니는 홀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지켰던 정의가 드디어 빛을 보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며칠 후 마을에서는 김할머니를 위한 표창식을 열었습니다. 황장이나 훈장이 아닌 마을 정자 앞에 새로 놓인 돌비석에 새겨진 글귀로 말입니다. 정직은 유산이다. 양심의 빛을 지킨 김진숙 어른을 기리며. 김할머니는 그날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었던 늙은이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악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다면 산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에필로그 영원한 가르침.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김진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작은 마을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학교 도덕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힘없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섰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로 지은 그녀의 비석에는 단 한 줄만 새겨졌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지 않고 산 사람, 김진숙. 그 옆에는 이민호가 매 절마다 직접 갈아주는 보라색 난초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 평온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김진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당신의 올곧은 목소리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